안녕하십니까, 홍혜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가 마땅합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전례 없는 초고속 파기환송 판결은 명백히 법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죠. 그랬던 그가 이번엔 지기현 재판장과 손을 잡고 내란 재판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법관의 책무는 국민 앞에 있고 그걸 망각한 순간 사법부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이라도 사법부의 위기를 더 키우지 말고 사퇴로서 국민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9월 15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껍데기는 가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그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심 공판, 이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튼 공판이 5년 8개월 만에 열린 거라서 정말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구형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많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과연 이 사건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왜 이 사건이 발생했지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루만 기억납니다. 네, 이게 이제 소위 빠루 전사라고 네. 해서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이렇게 지금 이제 알고도 그렇죠. 계시는데, 이게 2019년도 사건이에요. 2019년 4월달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하고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의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과를 점거하고 문을 닫습니다. 아예 이 법안 접수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소위 빠루, 노루발이라고 하는 그 새로 된 그런 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는데 이걸 이렇게 손에 들고 딱 서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우리 예. 그 시청자들께서는 소위 나경원 빠루 사건 이렇게 기억하시게 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전현직 의원들, 이게 21대 사건이기 때문에 네. 지금 22대 국회에 당선된 분도 있고 당선 안 되신 분도 있는데, 한 20몇 명의, 한 25명인가요? 하여튼 이상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이 건으로 기소가 됐고, 그 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드디어 1심에서 검찰이 형량을 구형했는데, 여기에서 당시 당대표를 맡았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2년의 실형이 지금 이제 구형이 된 상황입니다.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원내대표였었기 네네네. 때문에 황교안 당대표보다는 조금 그럼 더 붙인 것 같습니다. 황교안과 나경원이 그 국회 난동을 주도했는데, 나경원이 주동자다라고 검찰도 본 거죠. 팩트 체크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경원이 입만 열면 빠른 내가 든 게 아니다. 민주당에 딥을 씌웠다 그러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 이른바 빠르, 영어로 반데 사실은 긴 장도리 말해야죠. 긴 예. 장도리. 그 쇠 막대기 빠를 네. 일본식으로 빠루라고 빠루. 하는데, 저도 건설 현장에서 옛날 노가다 할 때 그 빠루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빠루빠루 그러는데, 앞으로는 긴 장도리 또는 쇠 장도리라고 하자고요. 예. 왜 나경원 빠루가 상징이 되느냐? 그것은 야당, 당시 우리 여당 쪽에서 들고 온 건 맞습니다. 왜 들고 왔냐? 최입의 의원을 막 감금을 하고, 회의장은 전부 다 막 걸어 잠그고 회의를 못하게 하는 국회 역사상 최악의 난동이 있었던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당이나 진보개혁정당의 당직자 일부나 의원들 일부가 그걸 열어야 되니까 막 봉쇄를 놓으니까 도저히 안 열리니까 그 막대기로 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등장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 안 갖고 온 건 맞다. 근데 왜 나경원 빠루 사건으로 불리냐? 나경원이 그걸 들고 막 여당을 막 욕을 하는데, 그걸 들고 온 것 자체를 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문을 잠갔기 때문에 들고 온 거거든요.
근데 3. 그다음에 근데 나경원 빠루 사건을 가긴 냈느냐? 자, 나경원이 그걸 휘두르거나 그런 거 아닌 거 국민들도 알지만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봉쇄를 하고 문을 다 잠그고 아무도 등장도 못하게 문도 못 열게 해서 그 어쩔 수 없이 바가 등장해 만든 결정적 원인을 나경원이 본인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거 휘두른 거 아닌가 아는데 당신은 빠루를 흔든 것보다 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의미에서 나경원 빠루 사건이라 그런 거지. 나경원 씨, 나경원 의원님 그거 당신이 갖고 왔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휘둘렀다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억울해 죽겠대요. 아니에요. 당신이 갖고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짓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것을 너무 등장하게 만든.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한 처벌을 오늘 27명이 이그 선고가 이제 선고가 아니라 지금 이제 검찰에 의해서 구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센 형량을 구형받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오기 전에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해서 최배 전 의원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고통과 분노가 여전하냐? 네. 여전합니다, 선배님. 아하. 중형을 구형하고 중형을 선벌받기를 원합니까? 매우 절실하게 원하고. 아니 그분은 굉장히 김진욱 대표님도 아실 텐데 아주 점잖은 분이고 네. 학자형 스타일이에요. 평소에도 화도 잘 안 내고 웬만하면 그냥 웃어 넘기는 분이에요. 근데 이 건은 안 된다는 왜냐하면 본인이 감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막 그 의원실에 그 조그마한 창문으로 막 내밀고 맞아요. 저 살려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아. 아니 우리나라의 맞아요. 우리 역사에서 일종의 제1차 국회 내란이나 다름없는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놓고는 내가 안 갖고 온 빠루인데 나보고 빠루를 휘둘렀다고 덤탱이 씌운다. 나경원 의원은 진짜 의원은커녕 공적 전칭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초선원들 보고 반말로 초선이 뭘 알아 하고 소리 지르고 역정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자꾸 인간도 아닌데 막 진상 부리고 경례했다는 윤석열 똑같은 행태 아닙니까? 네. 당장 국회를 그만둬야죠. 그럼 만약에 이대로 이제 형량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예요. 근데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뭐 지금 검찰 구형량대로 2년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구형 자체가 1심 구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까지 긴 시간이 또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지금 사법개혁 빨리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긴 시간을 끌고 올 사건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길게 가져왔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지금 1년 반 지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2년 반 지날 동안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22대 국회 임기 다 야. 마칠 수도 있다.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제 법사위 야당 간사직을 맡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해 충돌이 직접적으로 걸린다. 지금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가 어딥니까? 이 대법원, 법무부, 뭐 대법원, 대검찰청 다 소관 상임위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2년의 구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작년에 전당대회 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때 저한테 공소 취소 부탁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공소 취소를 한동훈이 그 부탁을 받고 들어줬다면 오늘 구형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있는 죄를 없애달라고 얘기한 사람이면 지금 만약에 야당의 법사위 간사까지 맡는다면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형량 좀 줄여주세요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상임위의 간사까지 맡는다? 이거는 불가하다라는 것이 우리 여당의 입장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당뿐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시민사단체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수십 년 동안 국회에서 제일 먼저 추방시켜야 될 사람은 영순위가 항상 나경원. 예. 모든 의정활동, 정치활동이 가장 반민주적, 반서민적, 반민생적, 반민중적, 반민족적입니다. 뭐 자기들 50년 행사 참여해놓고 걸리니까 자기가 무슨 행사에 모르고 왔어요.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어요. 그러니까 딱 걸려가지고 뭐야 난리가 나니까 반문특위라고 있지도 않은 반문특위 말을 지어내. 그다음에 본인이 법사위 가겠다는 건 너무 파렴치한 게 남편이 지금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직책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요직 중에 요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남편을 생각해서도 피해자와 겸양 아닙니까? 딱 남편과도 연루가 되어 있고 본인 사건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내란으로 지금 수차례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온갖 가족 비리 혐의도 얼마나 많이 제기되었습니까? 근데 법사위 간사를 하겠다. 오자마자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고 또 초선들한테 반말하고 이걸 계속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봅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이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바로 사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경원한테 633 지시하고 가십시오. 나경원 재판이야말로 네. 우리 춘천지방법원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편들어진다는 말을 안 들어야 된다. 아하. 1심 구형 이제 한 달 안에 하고 보통 예. 그다음에 항소심 그다음에 상고심도 3개월 내에 다 해라고 그 지시를 딱 내리고 사퇴하면 그나마 수도 없이 많은 사퇴 사유 중에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일부 아주 괜찮은 조치를 취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나경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법사위 간사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죠. 빠르게 판결이 3심까지 나와야 된다는 사실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김상민 얘기로 가보죠. 예. 매간 매직 의혹의 대표 주자 김상민 전 검사. 근데 이제 그 조사에 들어가니까 말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매간 매직으로 이 그림 이후환 화백의 그림을 준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재직 시절부터 윤석열한테 여러 가지를 보고를 했더라고요. 줄리 의혹도 보고를 하고 뭐 건건이 따로 윤석열한테 보고한 정황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참 그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고요. 만약에 지시를 안 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문제예요. 왜냐? 자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윤석열 지금 피고인이 예. 이제 저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는요 수사정보 예. 정책관이라는 실이 별도로 있어요.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소위 검찰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보고가 올라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거기서 하는데 이 김상민 검사는 그 실에 있질 않았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걸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공식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사조직을 운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지금 검찰총장 시절 이후에 대통령의 취임에서도 이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소위 뭐 검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누구에 대한 세평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다라는 건데 동향 보고라고 하죠. 네. 이 동향 보고를 대통령이 되어서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동향 보고서를 받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은 여전히 대통령이 이 사조직을 운영한 게 되는 겁니다. 비선이 되죠 또. 비선 라인이 그 유명한 되는 비선 거예요. 라인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아니 일개 검사가 대통령한테 검찰 동향을 왜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조치가 뭡니까? 민정수석실을 민정수석실을 없앴어요. 폐지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사실은 민정수석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요한 사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상황들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민정수석인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비선 라인을 돌렸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국민을 속인 거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겁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온갖 명예와 존경 뭐 지금은 검사 그런 직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어쨌든 뭐 집안에 검사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걸리고 막 학교에도 현수막 걸리고 동네도 걸리고 그랬던 자들이 알고 봤더니 저는 뭐 사조직 이런 말 쓰고 싶지 윤석열의 간첩 역할을 한 거죠. 이게 간첩입니다. 검찰과 윤석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첩보를 모으고 갖다 주고 윤석열이 시켰으면 직권남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 시켰다 하더라도 이 첩보에는 무슨 첩보가 있겠습니까? 수사기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줄리 사건 이런 것도 다 조사했다잖아요. 갖다 받았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것은 공무원의 정책 중립 물론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 위반뿐만 아니라 직무 규칙도 다 위반이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상 수상 기밀 누설 혐의가 다 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지고 검찰총장이 비밀 간첩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북한 간첩이 아닌 겁니다. 내부 간첩단을 만들어서 검사 내부 동향 조사한 거 아닙니까? 이랬을 거 아닙니까? A 검사 요 놈은 비판적입니다. 블랙리스트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네요. 요 놈 수사 라인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B 검사 아주 우호적이에요. 아주 줄리라고 말한 그 안혜욱 씨를 아주 그냥 잘 조지려고 하고 있는 등을 자 상상 끝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사법연수원에 있는 동안에도 공무원으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다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검사로서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 검찰청이 그래서 정치검찰이 해체해야 될 다시 이유가 하나 드러난 거죠. 저는 김상민이는 아마 제가 그림 1억 원짜리 바쳐서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런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랑받고 이쁨 받아서 간 거라고 우기다가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깜짝 놀랄 지금 고백을 해버린 자백을 해버린 그러니까요. 겁니다. 저는 전국의 검사들 지금 뭐 수사권 조정으로 막 일부가 또 기득권 반발하는데 이 김상민 검사 앞에 다 함께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야. 검사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 같으면 입 닥치고 국민에게 사과문 돌릴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이렇게 저렇고 뭐 윤석열 재판이 뭐 인권체면이 뭐 별짓을 하는 일부 검사들 있잖아요. 얘라 이 사람들아. 김상민을 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입 닥치고 사과부터 하세요. 그 보도 자료에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2023년도 6월달에 소위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 줄리 사건을 얘기했다고 하는 그 안 회장 이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네. 그런데 대구지검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반려합니다. 네. 그런데 이 그 김상민 검사가 대구지검에서 영장을 왜 반려했는가를 취합해가지고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보도인데 이 이후가 전 더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이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과연 대구지검의 인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 살펴야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다. 만약에 이 때문에 대구지검의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하고 거리감이 있는 인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사건을 이렇게 지휘한 그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여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 것 날카로운 같습니다. 지적입니다. 당시 이제 안혜욱 선생님, 뭐 백은종 대표님, 정대택 쌤하고 저희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이걸 잘 알죠. 제 기억으로는 우리 네티즌 또 수사들께서 확인해 주셨지만 그래서 대구지검 당시에 담당자들이 다 좌천되거나 와, 이거 봐. 어딘가로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전된 거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한번 우리 애청자들께서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국토부 서기가 막 구성장도 그렇죠, 청구되고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것만 다루기에도 막 머리가 아프거든요. 엄청 복잡한 사건이기도 작년인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이때 대구지검 난리가 났습니다. 막 공격을 받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검찰이랑 용산 대통령실부터 이놈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V 제로를 건드린 안혜욱이를 경찰이 바짝 쫄아갖고 경찰은 완전히 권력의 상납형 구성장 청구를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검사들 그래도 일부는 그럼요. 극히 일부였다 하더라도 윤석열에 정하거나 소극적으로 맞선 사람도 있었다. 그때 제 기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네요. 근데 자,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김상민 전 검사가 밝히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밝혔느냐? 이 시점에서 이걸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매각 매직 의혹이 지금 이제 제기된 거잖아요. 이화백의 그림을 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그것도 저기 2천만 원 검사 그렇죠. DC 받고 맞습니다. 샀는데 그것이 본인이 지금 이제 창원에 출마하려고 했던 것에 공천의 대가 아니냐. 그리고 공천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국정원의 법률특보라는 자리를 다 이 그림 때문에 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그림하고 그 그림은 그거는 김건희 씨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오빠가 부탁해가지고 사준 거일 뿐이지 저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특히 매각 매직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라고 지금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근데 당신은 왜 김건희 씨가 챙기려고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예전부터 이런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쁘게 보셔서 그런 거예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검찰의 특검에서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좀 우리 안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예. 오빠한테 줬어도요. 그게 일종의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김진우는 완전 경제 공동체가 특혜 공동체, 비리 공동체거든요. ESIND라는 회사도 봐도 ES가 이제 최은순의 ES고 IND는 뭐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롭먼트를 하지만 네. 저희는 뭐 은순이네와 그 딸들 도터 ESIN 도터 딸들 도터. 김건희를 의미한다로 올해 장난쳤는데 영어를 잘해. 네, 완전히 한 몸이었습니다. 아. 이것은 본인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가 됩니다. 네. 설령 그것이 위작이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샀다면 그 자체도 뇌물입니다. 예. 그냥 청탁금지법으로만 적용하기에는 가액이 너무 크고 1억이 넘으면 예. 특가법이 적용되죠. 예, 특가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1억 이하다 하더라도 저는 뭐 뇌물이 명백하다. 청탁금지법이랑 뇌물을 동시에 기소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물죄가 이제 네. 형성이 되려면 상대가 공직자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공직자인 남편, 소위 윤석열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야 이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 청탁으로 일단은 엮고 그렇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금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다 지금 수사를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최순실한테 만든 논리가 제3자 뇌물죄잖아요. 예. 공무원은 아니지만 박근혜랑 짜고 직권남용도 공무원 범죄거든요. 근데 최순실 대법 유죄에 뇌물죄하고 직권남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과 함께 짜고 할 때 공동체일 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전형적으로 이 김건희가 받았던 김진우가 받았던 누가 받았던 간에 윤석열이 받은 꼴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특검이 뇌물죄보다 좀 형량이 낮다고 또 설명해 주셨는데 그 청탁금지법으로 일단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소는 아니죠.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7일에 아마 이제 심사가 있을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근데 형량이 나중에 낮은 이제 거라서 아니죠. 이제 지금은 최종적으로 기소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이고 이제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기소를 무슨 죄명으로 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추가 수사를 거쳐서 뇌물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예. 예. 자, 김상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한 명
지금 또 떠오르는 인물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 이야기를 해야죠. 네. 뭐 계속 이제 소환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고 원래 이제 오늘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도 안 나왔고 네. 특검은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 그런데 한학자 총재는 17일에서 18일에는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의견을 밝히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3번 안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 법조에서 보면 3번까지 안 나오면 그다음엔 바로 인신 구속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명색이 한 그 종교계의 큰 어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체포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7일에서 18일이라고 구체적인 일자. 근데 이것도 좀 그래요. 17일이면 17일이고 18일이면 18일이지. 10일 또는 18일이라고 얘기하면 그날 컨디션 봐서 나오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특검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나오기는 나올 것이다. 안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윤석열, 김건희한테 배운 거죠. 또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적 물을 일으키는 일부 종교 집단이 치해복권을 주장하는 그런 씁쓸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통일교는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큰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물의가 됐잖아요. 자민당 극우 또는 자민당 강경 보수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로비, 뇌물, 정치자금을 음성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일본에서 통하자 한국에서도 시도를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안 됐어요. 통일교가 2단 사이비로 몰려있기 때문에 안 됐고 정치권에 발을 들일 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들보다 더 2단 사이비인 김건희 일가가 김건희 건진 일당이 정권을 장악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저는 뇌물과 로비와 정치자금 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해산될 또 하나의 이유인 겁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국민의힘당이 망가졌어도요. 통일교나 신천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통일교나 신천지보다 더 이단성이 강하고 사비성이 강한 그런 평가를 받는 사비 무속인들이 장악하면서 그 사람들도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대놓고 이제 고마우니까 뇌물, 정치자금, 음성 로비하고 그걸로 이권까지 개발하다 딱 걸린 사건이다. 예. 뭐 이 부분은 대대적인 수사 불가피하고요. 뭐 지금까지 나온 거에 앞으로 더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종교 그래도 어쨌든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교인데 카지노에 가갖고 도박을 하다 걸리면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수백억을. 예. 그건 신도들에 대한 배신이고 배임이기도 하잖아요. 이참에 저희들이 특정 종교 집단의 운명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 안 하겠지만 어쨌든 종교 집단이라면 그런 모든 죄악이나 범죄를 고백하고 거듭나실 것을 저는 감히 권유 들어봅니다. 예. 조사를 받으러 나올지 어쩔지 아무튼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타 정치 곧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 가려진 권력의 얼굴 침묵 대신 질문으로 세상을 비춰봐 진실을 향한 우리의 외침 멈추지 않아 밑으로 드러내 끝까지 In the end, yeah 매일매일 너를 찾아가 오후 4시 50분 현실이 진실은 우리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Every day, every night good news
네, 1타 정치 가겠습니다. 김한 한결의 20일 기자님,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희대로 가야죠. 네, 조희대 사퇴해야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끌시끌한데 일단 민주당은 사퇴를 해야 한다. 뭐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자업자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윤측이라든지 국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이제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논리로 가면서 이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논리라는 말보다는 어거지라고 저는 네. 일단 뒤에 말을 좀 바꾸고 싶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내란 상황과 관련해서 대법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사법부 수장 자리에 있으면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한마디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습격을 당해서 판사가 쫓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직접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사실 더 심각한 의문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불과 한 30일 가까운 시간 내에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걸린 사건들을 보면 보통 1000일 가까이를 걸리거든요. 일반 사건들이. 예. 근데 30일 만에 그 사건을 파기를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법과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지난 12일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13일이 이제 법원의 날이거든요, 원래.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서 미리 하루 일찍 한 그 기념회를 빌미로 죄송합니다. 법원장 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사실 그냥 대놓고 저는 본인의 정치를 선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윤석열 측에서 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히틀러 재림이다. 사법부를 하위 기관으로 인식한 언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게 있는데 장동혁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장 사퇴 공감 표현은 이게 이제 강유정 대변인 통해서 이렇게 나왔었죠. 명백한 탄핵의 사유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점점 이제 좀 커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는 그냥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시도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이 별다르게 정치 쟁점화를 해서 유리하게 끌고 가는 이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럴 만한 능력도 지금 안 되고 그럴 만한 형편도 아닌데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를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어쨌든 보장된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조희대 대법관의 문제는 대법원장의 문제는 이제 본인이 일단 이제 그 법관 내부에서의 어떤 신뢰나 권위를 상실한 측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본인의 거취에 대한 판단이 하나 본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탄핵 과정에서의 어떤 뭐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샀던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가 쑥 들어가 버렸는데 어쨌든 이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공고하게 유지해온 기득권 카르텔의 한 정점,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조희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의혹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대한 입장이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법원장인데 내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지? 또 한 가지 그렇게 사법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서부지법이 공격당했을 때 어떻게 한 번 입장을 안 낼 수가 있지?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기현 판사 문제는 뭐지? 이런 과정들 우리가 다 밟았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법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선출된 권력이 입법권을 통해서 보장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혁 노예요. 우리는 지금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앞서 얘기했던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법 카르텔이 한국 사회의 내란이라고 하는 비극적 상황까지 초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의 논리 말로 돌아가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입법적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통제하고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는 맞다. 그걸 스스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제 기자님이 얘기하신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재판이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뜻하는 건데 지금 법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사법부라고 하는 기관이 독립하겠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 기관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 왜 국회가 우리 기관의 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려고 그래?
조직 구성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구성하는 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럼 완전히 우리가 사법부가 독립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의 대법원 내지는 법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사실 대법원장의 이름을 따서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법원을 어떻게 가리키냐면 조이대 코트 아,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맞아요, 양승태 맞아요. 코트, 뭐. 양승태 맞아요. 코트, 김명수 코트.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장이 이게 뭐 이재명 정권이건 윤석열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은 우리 대법원장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 대법원장의 어찌 보면 그 뭐랄까 선호도라고 해야 될까 성향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들이 좌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인사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대법원장이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법률가 양심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지금 추이가 저 구성이 바뀌었네. 대법원장이 누가 됐네. 그걸 바라보면서 법원장들은 행정을 하고 법률 행정을 하고 있는 거고 법원장들이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일선 판사들은 또 법원장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오랫동안 해왔었고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먼저 시작됐지만 인사권을 콱 틀어주고 각 부장들 고등법원 부장판사라 이런 사람들 승진 전보 이런 부분들을 다 대법원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법원행정 출신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법원행정처장 출신들이 대법관의 절대 다수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반 정도는 법관에 대해서 외부에서 평가를 하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 법원장 대법원 일방적으로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아 바깥에서 내가 재판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눈치 보지 않아도 내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를 잘 지켜나갈 수 있고 판사로서 뭐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승진이 됐든 뭘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 그럼 재판 독립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관련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어떻게 훼손되는 거야라고 하는 사건을 꼽자면 대표적인 게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내 사건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부탁했던 취하해줘. 거를 한동훈이 폭로한 사건 이런 게 말하자면 야 이게 네.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맞네. 말씀하신 건 기관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거에 대한 문제에 훨씬 더 가까운 이슈이고 이 부분은 제 기억에 한국에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슈가 정치권 핵심 의제로 부각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사법개혁이 두 축이었어요. 하나는 법원개혁과 재판개혁, 그러니까 재판을 바꾸자는 거죠. 재판을 민주화하자는 것과 검찰개혁 두 가지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재판을 민주화하자라는 취지로 뭐 국민참여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검찰개혁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게 강고한 이제 말하자면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온 거죠 제도적으로. 근데 이제 그 검찰개혁 문제와 함께 더불어 이 부분, 그러니까 재판을 말하자면 민주화하는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행정청장이 검찰은 그나마 인사를 대통령실하고 협의라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법원 인사는 아무하고도 협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어떻게 딜을 하는 겁니까?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드러난 것처럼. 판결에 직접 개입하고 맞아요. 말하자면 이 판결을 이렇게 해주는 걸로 정치권에 개입하려고 하고 근데 이 과정을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게 후에 밝혀주고 그래서 윤석열 당시 박영수 특검 때 윤석열 뭐 중앙지검장 넘어가서도 한 수사지만 했지만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승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결국엔 뭡니까? 최종적으로 법관들만 말하자면 내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던 법관들만 내가 사로잡을 수 있으면 내가 죄를 많은 부분을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사고 속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법원의 문제들이 그들만의 리그, 뭐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벗어난 말하자면 뭐 그런 성체 같은 조직,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그 카르텔의 정점에 조희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희대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조희대의 저항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일단 선출되지 않는 자가 국민 위에 절대 권력을 갖고 군림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5월에요. 서영교 의원이 어떤 녹취록을 법사위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는 것도 놀라운데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총리 김충식 아시죠? 최은순의 그죠? 네. 정상명까지 4명이 모여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탄핵 이후였는데 자기가 이거를 뭐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올라오면 선거 전에 확실히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었어요. 네. 이것도 결국에는 조희대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자백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네.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게 또 됐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일 만에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참 그렇습니다. 이 판사들에게 이런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직후에는 법원의 판사들조차 법관 대표회의를 열겠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라고 했고 그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 이게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할 만한 그런 물리적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소부에 있던 것을 전원합의로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넘겼었고 그리고 TV 중계하면서 누구도 정말 대한민국의 법조인 중에 정말 이게 파기환송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왜? 내용 자체에 있어서 항소심의 판결문의 내용이 거의 이걸 어떤 부분이 딱히 잘못됐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었고 그렇게 또 형량 자체가 낮은 사건에서 그 낮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는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뒤집었던 이유가 나왔던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냐? 특검도 이거를 수사를 못하고 있고 국회도 그때 한 번 폭로가 있은 이후 이거를 파고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특검에서는 지금 당장 수사하고 있는데 영장이라도 발부받으려면 법원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걸 전면으로 수사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국회의원들도 또 다 제가 진작부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공직선거법 바꿔가지고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법 자체가 워낙 좀 까다롭고 해석이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점점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스스로 만들어줬고 스스로 만들게 됐을 뿐더러 외부적인 환경도 있었어요. 검찰도 일단 법원한테 잘 보여야 돼. 정치권도 일단 법원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성역인 줄 알아요. 사실 이게 약간 해프닝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그 대법관 숫자 늘리면 1조 4천억 필요하다고 한 게 서초로 좀 땅 사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죠. 정말 사람들은 뭐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했는데 저는 법원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놓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그 정도 규모로 차지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대법원이 자리를 옮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대법관이면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 거고 지금 분석을 보면 대법관 늘릴 때 1인당 75평 정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75평이요? 네, 1인당 75평요. 아, 넓기도 하다. 네, 왜냐하면 그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검사장이나 법원장들의 일선이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장이 그 정도 되니까 대법원장은 그보다 적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보면요. 이게 사무실인지 농구 코트인지 여기 왜 혼자 쓰는 건지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넓어야 돼? 거기서 먹고 그게 자요? 권위의 상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의전과 권위라고 보는 거죠. 그거부터 한 4개로 쪼개야 되겠네. 네? 이게 더 커요. 네 개도. 그러니까 이게 이때 모임에 정상명, 김충식, 한덕수 현직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거 네. 아닙니까? 정상명은 뭡니까? 이 윤석열로 대변되는 검찰 특수부의 시작점 같은 데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김충식은 도대체 뭡니까? 이 정권에서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방송이나 호사가들이 상황이 아니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당시에 뭐였습니까? 권한대행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 말하자면 여기에 관련된 정파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조직은 다 말하자면 절단적 상황이 나도 무방한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당장 이렇게 만남을 하면 부적절한 자와 아닌 자 이런 자들이 섞여갖고 뭐를 했다는 겁니까?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가만히 있어야 사건인데 됩니까, 예. 이거? 이런 일들이 그동안 근데 뒤집어도 생각해 보면 이때뿐이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지금 뭐 판사 검사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들이 뭡니까? 결국엔 한 번의 시험을 잘 봐서 평생 그 자리를 유지하는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이른바 지대추구형 직업이자 한탕 하면 되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가 한국 사회를 사실상 지배해온 권력의 핵심이었다. 뭐 이런 거가 지금 이거를 민주화해야 된다. 어떤 그 방식의 이견들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는 이제 좀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뭐 그거를 뭐 어떤 논리를 들어서 반대하는 걸 떠나서 그게 아까 뭐 공직선거법 얘기를 하셨지만 본인들에게도 결국엔 유리한 거다. 말하자면 본인 국민의힘도 어쨌든 선출된 권력으로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이 우리의 권한 정도를 높이고 통제 정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이 법원과 검찰을 개혁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유리한 거다. 아하. 이런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네. 그래요.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론에서 뭐 서열이니 뭐 그렇게 따져 뭐 어떻게 권력의 대통령을 서열. 뭐 네. 헌법재판소는 왜 대통령을 파면하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통순경한테 걸리면 경찰 중에 교통순경보다 더 높은 분들은 뭐 벌금 딱지 안 내나요? 법이 우위에 있는 건지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사법부나 행정부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고 터전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틀을 법과 제도로 만드는 것이고 네.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틀 안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간섭하는 게 원래 국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국회가 간섭한다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참. 근데 이 과정에서 국힘 말이죠. 국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하는 거다부터 시작해서 일단 이제 100일 됐습니다. 100일 된 이재명 대통령한테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차피 뭐 논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오늘 김민석 총리 이제 국회 출석한 자리에 네네네. 이미자 의원이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한테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는 그런 그랬어요. 일들까지 대정부 질문에서? 예,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어. 일들까지 있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왜 법원 개혁이 필요한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표시한 게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다른 대북송금 사건에서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는 정말 다른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향후에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은 하나도 안 알려지더라. 본인이 섭섭하게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이 만약에 그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 중에 잘못됐다라는 걸 가정해 보면요. 왜 그런 일들이 그러면 벌어질 수 있었을까를 보면 그동안에 우리는 앞서서 행동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 많이 지적을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법원이 그런 재판들을 다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뒤에 숨어 있는 끝판왕이 항상 법원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어거지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법원에 좀 넘겨보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사실. 조금 전 들어온 서울신문 단독 보도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요. 요거 잠깐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석열이 말이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에 성경과 기독교 관련 서적을 다수 읽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신문이. 그중에서도 성경 시편을 집중해서 본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을 하자면요. 최근 변호인단이 이렇게 밝혔는데 윤석열이 요청한 성경, 기독 관련 서적 등을 확대 복사하고 책처럼 다시 엮은 뒤 구치소에 반입하고 있다.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 데 따른 조치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안다. 원래도 독실하셨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 보도가 바로 이 시점, 오늘 9번째 재판 불출석했죠. 바로 이 시점.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냐면 국내에 지금 이제 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국명운동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거론된 분이고 압수수색도 받았지만 김장한 이제 극동방송 이사장 목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속은 됐지만 뭐 손현보 목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라든가 또 정광원 집회를 오랫동안 했던 정광원 목사라든가 윤석열 주변에는 항상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좀 그런 기독교가 항상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지금 뭐 통일교 이런 곳으로부터도 또 지원도 받았다고 하지만 또 무속과 관련된 논란도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기독교 단체들은 윤석열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을 지원했던 그 기독교 단체들은 또 미국의 극단적인 복음주의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미국의 마가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세력이 미국의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또 그 찰스 커크라고 하는 극우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피살당하는 일이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좌파들을 척결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옆에 항상 있는 게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일부 교회들인 겁니다.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 하는 모양은 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당신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스탄 사법대사 같은 경우가 이제 리버티 맞아요. 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미국에 그 리버티 대학이 전형적으로 그 복음주의 교회의 전도사들을 목사들을 키워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얘기는 그곳 쪽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혼내줄 거야. 심지어 조지아주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교회 탄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트럼프가 매를 든 것이라고 창동혁 대표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데요. 그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브라질에서 그 쿠데타 모의로 재판을 넘겼던 보르소나로 브라질 전 대통령 기소를 했었는데 보르소나로는 트럼프가 미국에 망명했을 때 받아들여서 보호해 주기도 했었거든요. 지난 11일이었죠. 27년형 받았습니다. 모의만으로도 27년형 받았습니다. 예.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트럼프 안 나섭니다. 뭐 국내 정치적으로는 양 변호사님이 설명한 대로 어쨌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뭐 비빌 언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보수 기독교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의 변호인단의 뭐 전략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뭐 보험주의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도 말하자면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려지는 세력을 추리고 또 추리면 결국엔 그 정광훈 교회와 세계로 교회 두 개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시편 23편이 제가 뭔지 지금 금방 찾아봤는데 저는 종교가 없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제 평안과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뭐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쉴 곳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시편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문해력이 낮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그렇게 독실하다면 훨씬 더 이제 말하자면 높은 문해력이 필요로 하는 성경들이 있을 텐데 왜 시편 23편이라고 굳이 꼭 찍어서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구절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구절인지. 그러니까 아무튼 변호인의 이제 극도의 메시지다. 뭐 이제 전략적인 메시지다 뭐 이렇게. 극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 그 정도 믿을 건 거기밖에 없다는 거. 비빌 언덕이 거기밖에 없다. 뭐 읽을 만한 거를 좀 가져와봐. 뭐 이렇게 해서 쉬운 걸 찾아간 게 아닌가. 실제 읽었을까요? 읽었을 것 같지도 제가 않고. 예전에 뭐 보고서를 뭐 6페이지를 만들어 갔더니 집어 던졌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냐 내가 복잡해 갖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소소하게 윤석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구치소 측에서는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독서를 많이 해서 시력이 나빠졌다. 그래서 이거를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변호인단들이 성경을 확대 복사해서 책으로 엮은 다음에 다시 넣어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글자 성경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 얼마나 크게 하면 그 큰 글자 성경도 아니고 더 크게. 그거보다 더 클 정도면요 성경책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해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에 말하자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쉬운 책들도 많고 한데 왜 그거를 굳이 복사해서 읽어야 하는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황당한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뭐 윤석열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거기 현상이다. 진짜 이만큼 큰 거 있어요. 교회 가도 배치돼 있어요. 코뭉이 아빠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랄도 풍년이다. 여기까지 하고 단독 보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한동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이 SNS에서 요즘에 자꾸 난데없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이건 짚어봐야 될 게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지난 12월 3일에 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지연시켰다 표결을 이 주장을 SNS에 올렸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맥락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우원식 의장이 SNS로 대꾸를 하지 말아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어뜯어서 이렇게 아는 체를 해줬더니 마치 우원식 의장하고 대등하게 간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요. 그렇네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도 뭐 마찬가지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의장님 왜 빨리 저 표결 안 하지? 막 사람들 모인 것 같은데 불안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나중에 우원식 의장이 밝혔죠. 그때 간사들과 협의가 된 내용이 있었고 정말 하나라도 절차가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자들이 뭘 가지고 시비를 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법 절차대로 다 했었고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걸 해본 국회의장이 누가 있겠어요. 국회 직원들도 아무도 몰라. 어떻게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거쳤었고 그분들이 실무진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요. 그 원래 표결하기 위해서 전자장치를 하는데 그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매번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 뭐 에러 날 때도 있고 많이 한답니다. 근데 그날은 그 300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다 불이 소름 들어왔대요. 끼쳤어.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이 정말 자기 울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렇게 완벽을 기해서 했던 그런 해제 의결인데 예. 그걸 가지고 우원식 의장이 늦게 해제 의결했으니까 문제가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뭐 글쎄요.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요즘 이제 워낙 정치적으로 안 쳐다봐 주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관심 없어.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특검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수사에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기소 전 증인으로 공판 전 증인으로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에 놓인 거예요. 근데 나가자니 나가서 내가 그때 있던 일을 뭐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배신자 소리 들을 것 같고 안 나가자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여태까지 자기가 계엄 해제를 자기 덕분에 계엄을 막았다고 했는데 또 부르는데 법원에 부르니까 안 나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엄한데 관심을 돌린 거예요. 아, 그래서 올린 거 맞는 것 같아요. 시선을 돌린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호소인. 이게 그 관심 호소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관심 호소인. 대표의 정치를 패러디할 때 예를 들면 SNS 이런 데서 이제 그 유명한 편의점 씬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껌을 시킨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제대로 말하자면 한번 지금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 제가 안 해봐갖고 제가 언제 다음에 카드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까?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유일한 정치적 콘텐츠는 계엄 나 막은 사람이야. 나 계엄 때 막으려고 했잖아. 내가 친한계랑 같이 들어갔잖아라고 했는데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는 곳에서는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적으로는 그 콘텐츠를 쓰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는 터전에서는 그 콘텐츠가 힐링 콘텐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협조해야죠. 그러면 이 계엄의 진실을 밝히고 그 내란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협조를 해야 말하자면 대중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의 입지가 탄탄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야 우리도 표를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이 계엄은 잘못된 거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계엄 해제 앞장섰던 이미지를 내밀고 아 그래서 그러면 그 나와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셔야죠. 제가 특검 수사에 협조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 여기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엉뚱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 이 논리로 가면 그러면 그날 추경호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전화해서 추경호 의원이 잘못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뭐 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로는 쉽지 않다. 네.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이 우원식 의장도 공격했지만 민주당을 향해서는 저 이거 사실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 논리 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계엄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국민께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신의 근거가 있었다면 이를 폭로해서 계엄을 막았어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석 당시 의원이 이제 계엄과 관련한 주장을 했었고 거의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 말고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외부로부터의 어찌 보면은 이 뭐 제보 아닌 제보였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는 당시 모습도 이미 영상으로 다 국회에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 의원총회가 어떤 자리에서가 비꼬면서 21세기 계엄이라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본인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말 끊은 사람 자체를 우스갯거리로 비하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제 와서 또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도 뭐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럼 민주당이 지금 계엄을 뭐 방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도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법무부 장관까지 한 검사 출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별명 조선제일검. 네. 이런 정도의 논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저는 국민들이 제가 그런 말씀 자주 하거든요. 법조인들 별거 아니다. 제발 속지 마라 그 간판에.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네. 뭐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 얘기를 뭐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치면 뭘 물어야 되냐면 야 우리는 왜 아무도 이거 계엄을 하는 걸 몰랐던 거야를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때 지금 특검 수사를 보면 최소 3월부터는 대통령이 사람만 만나면 관저에서 사람만 만나면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 3월부터 12월 사이에 관저에 갔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공식 비공식
형식적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수십 명은 될 겁니다. 그리고 비공식 지도부 만찬을 2차례나 했어요. 12월 전에 10월 달에도 하고 11월에도 하고. 그러면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계엄 얘기 못 들었어요. 나는 찍혀갖고 못 들었잖아. 들었어요? 계엄 얘기 들었어요? 이거를 본인이 그런 정도는 해야 말하자면 공당의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지. 그게 아니라 그거를 제보를 받아서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제기한 상대당을 향해서 확신을 가졌던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다. 본인이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어요. 네, 국힘한테 따져야죠. 계엄을 막았어야 한다는 얘기는 민주당한테 따질 게 아니라 국힘한테 따지세요, 한동훈님. 네, 일타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 방송 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습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첫 회의인 오늘은 청년 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합니다. 주요 의제 소개합니다. 먼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입니다.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 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또한 미래 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 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슬로뉴스의 이정환 대표와 함께 열겠습니다. 미국의 일본에서는 5천억 불에 대해서 굴욕적인 협상이다. 일본이 뜨겁습니다. 우리도 3,500억 불 과연 어떻게 되는가 뜨거운데요.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결별하고 마는 걸까? 이런 뉴스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갔다 왔는데 빈손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후속 협상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처럼 그 5,500억 달러를 문서로 만들어서 합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저께 또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죠. 이런 식의 협상은 할 수가 없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상은 서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은 굴욕적인 서명을 했지만 우리는 서명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걸 또 밝힌 거는 일부러 아마 노림수였다는 그런 그 해석도 있습니다. 그게 국내에서도 설명을 해야 되기도 하고 투명하게 드러내기도 해야 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공개를 한 다음에 다음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지만 이게 또 미국에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네. 한국 정부는 쉽게 협상하지 않을 거다. 이게 일본처럼 끌려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게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네. 김정한 장관이 빈소로 돌아온 것도 이 계속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으면 일단은 미룬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게 이달 22일에 미국에 또 가시잖아요. 대통령이 가서 이제 유엔 연설하죠. 연설합니다. 네. 그때 한번 만나게 될 거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미뤄둘 수도 있고요. 또 10월 말에 또 에이펙 회담이 있죠. 멀리 보면 그때까지 미뤄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미룰 때 누가 더 후달리느냐인데 한국 정부는 이미 이제 자동차나 약간 우리 쪽 불리한 게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일단 우리가 그 낮은 자세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간 점검을 해보면 지난 7월 관세 협상 직후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네. 이 돈의 조달 방식에 대해서 좀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김용범 실장도 당신의 협상이 굉장히 잘 됐다고도 했고, 그분 김 실장이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한 펀드 하는데 이건 펀드로 가는 거라서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말로는 2천억 달러를 캐피탈 콜이다. 그 말은 이제 한꺼번에 2천억 달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요청이 오면 건건히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말 그대로 펀드이기 때문에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다 넣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 당시 그런 말을 했어요. 에쿼티, 론, 개런티라고 했는데 에쿼티는 이제 현금을 집어넣는 거고 론은 이제 대출하는데 개런티 보증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는 당시 5% 정도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5% 정도라면 에쿼티, 론, 개런티로 해서 정부 비용은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3,500억 달러의 5%면 이것도 175억 달러고요. 한 200조 원 가까이 되나요? 꽤 큰 돈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당시 이제 김용범 실장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정도면 잘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많은 언론사들이 굉장히 성공한 협상이다. 이 정도 그리고 사과도 안 내주고 소고기도 안 내주고 농축산물도 시키고 게다가 또 이 자동차 관세도 15억까지 낮췄으니까 아쉽지만 잘된 협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반응을 트럼프의 반응을 보면 김용범 실장이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 좀 유리한 식으로 해석을 했거나 아니면 양쪽 다 모호하게 열어놨었죠. 당시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바꿨을 수도 있고. 네, 그랬어요. 트럼프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당시에는 이걸 이제 무리하게 명문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모호하게 하고 관세 협상부터 하자고 그랬는데 관세 협상도 지금 도장을 안 찍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일본이 지금 이제 굉장히 뜨거운데 네.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 이 일본이 왜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고 비판을 받는 내용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본은 5,500억 달러인데요. 5,500억 달러. 현금으로 투자를 해라 첫째. 현금으로 넣어라. 그리고 둘째 투자 대상은 다 미국 정부 트럼프가 결정한다. 어디에 투자해라고 하면 거기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투자 게 대상은 미국이 정한다. 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어요. 예. 또 이제 다음 조건은 투자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 다 회수를 한 다음에는 90%를 미국이 갖는다라는 조건인데 90%를 미국이 갖는다. 그래서 김용범 실장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조건이면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런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국민들도 다 알았죠. 그건 서로 이렇게 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미국에 큰 투자를 해라라는 건데 현금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 한국 기업들이 가는데 정부가 뭐 대출이나 보증을 통해서 지원한다. 우리 미국 시장을 열어보자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본은 그 굴욕적인 조건을 다 받아들여서 벌써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관세가 낮아졌죠.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할 거냐라고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일본도 지금 일본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미 총리가 물러나기로 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일본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가 또 사정이 다른 게 일본은 기본적으로 부자잖아요. 1조 4천억 달러라는 네. 외환 보유고가 있고 네네. 미국 국채도 1조 1천억 달러가 있는데 우리는 4천억 달러에 3,500억 달러 가져가면 84%나 되고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는 1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네네.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면 25% 관세를 내고 버티자.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그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딘 베이커라고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거 너무나 어리석다. 자기가 보기에도. 그리고 트럼프 차라리 그 돈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면 한 그 돈의 20분의 1만 해도 자국 내 한국과 일본 한국 기업들 피해를 지원하거나 국가 경제를 위해서 써야지 그걸 미국의 돈을 생돈을 그냥
3,500달러를 갖다 넣는 것은 500조 원 가까이 되죠. 넣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끌려가서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한 건데요. 실제로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침에 이걸 방송 준비하면서 그려봤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FTA 때문에 관세가 0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1,320억 달러 맨 왼쪽입니다. 그 정도 수출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15% 올리면 1,250억 달러 정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5%가 올라가면 1,125까지. 그러니까 이게 줄어봐야 한 200조 원 정도, 200억 달러 정도 줄어드는 건데 내야 되는 돈은 3,500달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맨 세 번째고 이걸 두 번째로 낮추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125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서 3,500억 달러를 넣는다. 18억 달러, 18조 원을 줄이려고 500조 원을 넣어야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세 협상을 버티면은 25%를 내면 결국 한 18조 정도 손해를 네네. 보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500조를 네. 갖다가 하는 건 과하지 않냐. 그것도 현금으로 지금 집어넣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지금 5,500달러 넣었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언제라도 다시 관세를 다시 올릴 거다라는 데까지 지금 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럼 한국이 이렇게 버티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걸 일단 받을 수가 없고 트럼프가 만약 이걸 가지고 볼모로 삼아서 관세 25% 계속 가겠다라고 우기면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버틸 수밖에 없는 거고 자동차와 이제 철강이나 뭐 우리 상호관세가 부담이 되겠지만 일단은 사실 이게 한국만 겪는 상황이 아니고 트럼프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진보와 보수도 아니고 사실은 국익이거나 아니면 기본적 상식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3,500달러가 이렇게 달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걸 현금을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국민들 세금을 모아가지고 미국이 준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침에 이제 이광재 총장님과 저하고 같이 몇 가지 아이디어 회의를 좀 했죠. 일단은 지금 이제 비자 문제가 걸려 있는데 비자 문제를 하나의 또 이제 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고요. 지금 트럼프도 보면 어제 또 트루스 소셜 올린 거 보면 이번에 그 이제 조지아주 사태가 뭔가 지금 패착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유능한 그 숙련 기술자들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백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야 이런 파트너와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고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이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서 과연 그게 제대로 굴러갈까? 그리고 실제로도 지난 이제 일주일 사이에 많은 그런 이야기도 오갔죠. 미국 노동자들이 너무 일을 못한다. 그리고 이미 제조업이 망가진 지 오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근면성이라든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음날 우버기사 한다고 나가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그래서 사실 이 비자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세게 압박해서 서로 이 외교적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 약점을 주고 공격하면서 우리 쪽이 유리한 걸 가져내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비자 문제 부분은 결국 이제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이번에 포함됐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한 명이 남아서 소송을 건다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차라리 소송을 해서 분명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자 문제는 일단 그 투자 협정하고 좀 별개 문제인데다가 또 하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이 상무부 장관이고 마크 루비오가 이제 국무부 장관이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통상, 한 사람은 안보를 챙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루비오는 이번에 그 조지아주 사태를 주도를 했고, 이 러트닉은 이제 통상을 주도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지금 트럼프에게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 한국에게 맞습니다. 뭔가 이제 트럼프에게 뭔가 자랑할 거리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바트하기는 두 사람이 서로 두 사람도 서로 경쟁하는 상대라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한국이 내놓을 카드를 한번 저도 생각을 네. 많이 해봤는데 하나는 우리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네. 조선 산하면서 맞습니다. 위닝 프로젝트를 찾았는데 제2, 제3의 마스가를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제 뭐 히토류라든가 아침에 말씀하신 그 북극 항로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일단 히토류는 이것도 해볼 만한 카드라 생각하는 게요. 히토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들 품기잖아요. 거의 이 반도체 산업의 금과 같은 AI 시대의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인데 중국 정부 히토류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서 중국이 히토류를 미국에 못 주겠다. 히토를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국을 끼고 이 첨단 산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오히려 한국이 역으로 우리랑 같이 토류 사업을 해보자. 이 2천억 달러, 3,500달러 다 말고 한국과 이런 사업을 협업하는데 우리가 이 비용을 공동으로 쓰자라고 역제안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카드도 지금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의 전략 중에 제가 탁월하다고 보는 게 신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한 거예요. 네네. 미국의 역사를 산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요즘에 원전 문제가 이슈가 된 웨스팅하우스 이런 걸 우리가 네.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처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웨스팅하우스. 오히려 그 트럼프도 그 원전에 굉장히 자부심과 열정이 갖고 있고 사실 또 뭐 그게 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원전을 다시 키우려고 하고 있어서 사실 한국이 원전에 침투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 뭐 이제 그런 우려도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를 중요한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지금 우리가 뭐 그것도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했지만 한 수원이 원전을 지을 때마다 1조 원을 지금 웨스팅하우스에 그 저작권료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공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너네한테 뭐 이렇게 저작권료를 주더라도 공동으로 사업을 해보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사실은 당장 현금을 주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장기적인 뭐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 뒤로 미루는 그런 협상을 할 수도 있죠. 저는 참 뼈아프게 생각한 게 노 대통령 말기에 네. 저희가 웨스팅하우스를 사자.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네. 결국은 일본 도시바가 60조 달러를 썼고 한국이 35조 달러를 썼어요. 네. 결국은 우리가 졌죠. 근데 지금 원이겠네요. 원 그렇죠. 원이죠. 네. P에 넘어갔는데 네. 그때 샀으면 또 하나는 크라이슬러를 사자 그랬거든요. 네, 네. 크라이슬러를 샀으면 픽업이나 그렇습니다. 그때 뭐 싼 게 많았네요. 네, 그렇게 했으면은 아마 지금 자동차 문제도 해결이 되고 네. 원전 문제도 해결이 됐을 그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오는 지금 이제 미국의 제조업에 몰락해 있으니까 지금도 웨스팅하우스를 어떤 식으로 좋은 조건 산다면 10년 뒤에 그때 샀어야 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전히 사실은 그 미국의 GDP가 전 세계 글로벌 탑이고요. 뭐 중국이 아무리 따라갈 수 없고 중국이 세계에 그래도 그 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미국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미국을 교두보로 여전히 새로운 어떤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얇고 어렵지만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북극 항로를 공동 투자해 보자. 이것도 굉장히 수익성이 낮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김영문 필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우리가 그 현금을 다 넣기보다는 그런 이제 레버리지 일으켜서 금융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실질적인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마 이게 뭐 러트닉이나 뭐 중간에 뭐 그 사람 만나서는 협상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다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는 이제 아주 화기애애하게 악수하고 뭐 그 볼펜 선물 주고 끝냈지만 그때는 이제 관세가 중요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제조업을 마스가 말고 다른 형태의 어떤 위대하게 제조업을 키워보겠다라는 다른 카드를 들고 가서 빅딜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제2, 제3의 마스가를 찾아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김용범 실장이나 이쪽 지금 일부에서는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까 통화 외환 보유액이 4,163억 달러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근데 미국 지금 투자한다는 금액이 3,500억 달러예요. 이제 84% 정도. 사실 이걸 이제 왜 이야기가 나왔는 걸 좀 봐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3,500달러를 외환 보유액을 통째로 미국에 줄 수는 없잖아요. 주면 한국은 뭐 파산이죠. 약간 엄살이지만 이제 외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제 차원인 거고. 설령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3,500달러를 당장 줄 수는 없는 거죠. 준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비교를 든 건데 이제 김영범 지금 이제 그 우리 투자협상단이 통화 스와프 이야기를 했죠. 통화 스와프라는 건 이제 우리가 미국에 뭐 돈을 줄 때 외화를 바꿔가자 하지 말고 바꾸는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국에서 돈을 하면 미국에서 바로 그 지출한 걸로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근데 만약 통화 스와프를 3,500달러 다 해줄 테니까 500억 내놔. 아니 500조 내놔 할 수는 하면 당장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미국이 받을 수 없는 카드일 수도 있고 애초에 그만큼 이게 현금을 한꺼번에 그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걸 강조하기 위한 이제 한국 정부도 약간 블러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우리가 3,500달러를 다 넣을 거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어 그렇습니다. 보여요. 이걸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통화 스와프가 아니라 결국 이제 당장 미국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 들어줄 수 없다. 게다가 이거를 통화 수업을 하더라도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예를 들면 3,500억 달러 아니라 최대 300억 달러 정도씩 나눠서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단계적인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2, 제3의 마스가를 찾아내야 이 된다. 그림 한번 이게 이 화면 한번 잡아주실래요? 제가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들을 뽑아봤는데요. 좋아요. 네.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지아주 이번에 문제가 됐던 공장이 5.7조 원입니다. 현대차 배터리 공장이 8조 원, 한국시설 태양광이 3.5조, CJ 푸드빌이 이건 크지 않습니다. 97억 원. 엘라바마에 짓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 변압기가 1,850억. 그다음에 전기 모터 공장이 8조. 그다음에 또 배터리가 15.8조 원. 그다음에 양극재 공장이 2조 원. 그다음에 배터리가 또 3.8조 원. 쭉 볼게요. 웨이퍼 공장 6천억 원. 또 현대 알루미늄 3천억 원.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1조 원. 지금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7조 원. 이거 쭉 하면 이게 수십조 원이 이미 그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그 3,500억 달러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네. 사실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미 저 투자도 저게 3,500억 달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한국만큼 일본은 이렇게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이미 그 트럼프 1기 때부터 바이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게 거의 130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인데 한국 같은 파트너를 이렇게 강제 구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관세 폭탄을 때리거나 이거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다르게 특별대우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해야 됩니다. 좀 당당하게 나가자 이런 네. 얘기네. 여한교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으로 간 그 내용만 듣고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이슨 그리어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제 장관 밑에니까 미국도 이제 좀 급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제 실무 협상을 할 텐데 사실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2일 미국에서 다시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10월 31일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까지 버티는 그 강력한 배포와 그다음에 이 강력한 협상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은 그 이 자동차 업체들 지금 이 그림 한번 마지막 잡아주십시오. 2분기의 관세 피해 규모인데요. 사실 제일 큰 피해를 본 데가 토요타와 폭스바겐 독일 자동차죠.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다 동시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보면 6억 달러, 기아차는 5.7억 달러.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뭐 피해가 크긴 하지만 한국만 보는 피해는 아니다. 그리고 이 지금 2분기에만 해도 현대차, 기아차는 좀 손실을 끌어안으면서 지금 판매량을 유지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미국 지금 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이 20%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80% 수출은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하면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 겁먹어서 섣불리 더 큰 양보를 하면 안 되고 잘 버티면서 끝까지 유리한 협상을 해야 된다. 가장 안 좋은 반면교사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재계 인사를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2, 제3의 마스가를 찾아내고 또 한편으로는 버티면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기업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한테 주자. 네.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 두 개의 대차 대조표를 봐서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기업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때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 네. 네. 한국의 R&D 센터를 짓고 핵심을 두고 미국을 사실 공장으로 쓰면 되죠. 예. 이상 우리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파파파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기획에서 활약을 많이 하신 우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 소장님과 이광재 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기획재정부가 생겼다는 이제 새로운 뉴스인데요. 그간에 컨트롤 타워를 했던 우리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갈라진다. 내년부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뭐 이제 원래 우리가 그 정부 접촉 개편 얘기하면 검찰 문제랑 이제 기재부 문제 항상 있었는데 검찰 문제는 뭐 어찌됐든 간에 기정사실화 돼 있었는데 기재부는 약간 설왕설래하다가 이번에 내년 1월 2일자로 개편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재부가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죠? 네. 이게 앞으로 되면 이제 국내 금융하고 국제 금융하고 이건 어떻게 분리되는 건가요? 뭐 국내금융 정책 부분은 저희 기재부로 이제 오게 되고 그 감독 부분은 이제 그 금융감 감독위원회하고 합쳐져 가지고 금감원이 되는 그런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획예산처가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처가 총리를 산으로 가게 되면 총리가 직접 나라 국간을 강력한 총리가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이제 사실은 기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제 이런 얘기가 들을 정도로 시종일관 기재부 네, 했었는데요. 이제 역할이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총리실 산하에 가게 되면 꼭 국무총리라기보다는 행정부 수반, 뭐 대통령실이든 국무총리실이든 또는 심지어 국회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특이한 거는 이제 이번에 그 기계선처 장관을 저희 국무위원으로 보임을 했어요. 장관급을 한 거네요. 네, 장관급인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계선처 장관은 그 국무위원으로 보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실의 장관이라기보다는 장관인데 그 개편을 이제 행정부의 그냥 장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경제 컨트롤 타워가 이 재경부와 예상처가 각기 약계 그 핵심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컨트롤 타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 예전에는 한 군데 모아놓는다고 또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게 더 심해졌잖아요. 네. 재정경제원 시절에 보면 그럴 때 결국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조정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이 100일 동안의 경제 성적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 미양가 이러면 우 이상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근데 절대수? 저는 그냥 우 이상은 아니고 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점수를 박하게 줍니까? 이제 그 사실은 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 임기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도 있고 또 미국과의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뭐 잘 방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또 이제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 살기가 좀 좋아졌다 또는 앞으로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그런 믿음을 주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낙제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화만 해도 정말 윤석열 정권은 최악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씨앗론, 그러니까 재정에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말하면 불가피한 조치다. 이 재정 씨앗론을 내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정책이라는 게 원래 적시성이잖아요.
그 정책을 미뤄뒀다 나중에 하는 그런 건 아닌 것처럼 재정 투입도 마찬가지로 미뤄뒀다 나중에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저출산 이런 문제가 심각할 때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 지금 나중에 돈이 못 벌릴지 모르니까 그 지금 아끼자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잘 쓰는가는 또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생지원금 2차가 나가게 되는데 민생지원금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벌써 지금 1차에 대한 약간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성장률 0.2, 0.3 정도는 했다 하는 거니까 충분히 저 마중물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때 사실 제일 그 실책으로 뽑을 수 있는 게 감세 정책입니다. 이것이 법인세 감세라고 하는 것이 세수를 엄청나게 줄이는 효과 내지는 이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런데 이제 세수는 주는데 지출을 유지하려고 유지해야 되는데 빚은 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줄여든 지출이 경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좀 만들어낸. 맞아요. 그리고 또 법인세를 또 깎아주면 무슨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또 실제 투자는 또 안 일어났던 거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그 세수 감소의 비율이 저희 15%였거든요. 근데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3%였어요 세수 감소가. 그리고 금융위기 때 2.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에 5배 정도의 재정 충격을 준 겁니다. 아, IMF 때 얼마라고요? 3%. 3%. 2008년 금융위기에는 2.6. 2.6% 세금이 쉽게 얘기하면 줄었는데 이번에 이번에 15% 줄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세금을 깎아주니까 15%가 줄었다. 근데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만든 재정 위기였던 거예요.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의 경제 위기네,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 사람들이 좀 잘 느낄 수 없을 수 있지만 지방 재정의 위기로 다가서고 지방 재정의 위기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보십니다. 자, 좀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이 728조잖아요, 예산이.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년 100조씩 늘어가지고 지금 700조가 됐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은 집하고 교육하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 건 이거 왜 그러죠? 아마도 이제 그 재정을 어디다 쓰는가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수 구조하고 지출 구조는 조금 다른 상관이 없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 정부 지출 추이가 그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잠깐 출연했던 나라재정 절감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그 작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없애는 게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 쓰여지는 거. 그 지금까지 재정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것이 작년에 썼던 것의 몇 퍼센트를 늘릴 거냐라고 하는 거지 새롭게 어디에 투입하고 새롭게 그 기존의 걸 무엇을 줄일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상당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식 점증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원 썼으면 올해 그 물가 상승이라고 인플레이를 더해서 뭐냐면 12원. 뭐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제로 베이스 예산 좀 과거 전두환 때 한 번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했었고 그럼 20년 만에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전두환 때가 만약에 GDP로 보면 초등학생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뭐 한 고등학생 정도 된다면 지금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돈을 쓰는 구조가 달라지듯이 네. 뭔가 이 집과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돈 쓰는 구조를 달라지는 제로 베이스 예산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이제 점증주의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면서 했던 거고요. 그 가장 핵심이 제가 볼 때는 기재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재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이 좀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의료보험제도는 우리가 전 세계 최강의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육이 중요한데 초중고등학교 예산이 한 70조, 대학교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사교육비는 1년에 40조고 학교 밖에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럼 뭔가 이게 지금 교육 예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는 우리 정창수 소장이 교육계로부터 엄청난 이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소신을 발언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교육 예산이 71년에 교육재정 교부금이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거든요. 71년 교육재정 그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국세의 20.8% 정도를
무조건 교육에 쓴다. 국세의 20.8%를 의무적으로 교육에 예산 넣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후진국이었잖아요. 후진국인데 교육 예산을 국방 예산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방이 첨예한 문제인데 항상 교육 예산이 많았습니다. 국방부는 대략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지금도 한 7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저 교육 예산이 100조예요. 초중고만. 그러니까 그게 71년부터 계속되어 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무교육을 계속 제대로 시행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인력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됐다. 제조업도 잘 육성했다, 그런 건데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학령 인구는 국민의 40%였어요. 그 돈을 20% 썼는데 부족했죠 그때는. 그래도. 근데 지금은 학령 인구가 10%입니다. 근데 20% 쓰는 거죠. 그래서 꼭 돈을 많이 쓰니까 문제라고는 할 수 없고, 이제 교육이 초중고가 있는 게 아니라 0세부터 평생교까지 가는 거라서, 그것까지 만약에 교육계가 감당한다면 그 돈을 쓰는 게 좋지만, 감당 안 하고 계속 초중고만 한다고 한다면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보니까 보육, 지금 저출생면 보육이 중요한데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임금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네. 학력도 높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보육 예산까지를 전체 같이 쓸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한 반에 선생님이 2명도 들어가잖아요. 뭔가 이게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 특히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폐쇄성을 극복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주도해서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라 결국 지역의 학부모들과 지역 사회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테면 학생들이 학교 교과를 시간을 마치고 나면 방과 후에는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 예산을 잘 쓰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안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주 첨예한 논쟁이 뭐였냐면, 교육자치와 그 지방자치를 합하자, 이거가 논의가 본격화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격렬한 반발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의 국회의원들이나 관료들이 이 합치는 쪽으로 동조를 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계에서. 교육자치 지방자치를 합치는 게 좋겠다. 그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학부모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영어 유치원, 영어에 대한 저건데 보통 30만 원, 40만 원 뭐 더 비싼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 내에 거주하는 나라 국적별로 소득을 보니까 인도가 1등, 네. 뭐 한국이 상당히 미쳐. 그 왜냐하면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은 1년에 100조씩 쓰는데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아이를 자꾸 만들어내면, 그리고 1년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과외비를, 영어 과외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물어보시면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아지고 있다. 예. 그런데 이게 결국 부모들이 영어를 못하면 자식들이 영어하기가 어렵고, 선생님들이 영어를 못하면 학생들이 영어하기가 어렵죠. 그 영어 교육을 기존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특히 지금 이제 인터넷이시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꼭 영어뿐만 아니라 그 조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해크먼이라고 하는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도 보육계 예산을 투자하면 18배 경제 효과가 있다 하는 걸 얘기도 하고, 홍콩대 김현철 교수도 5세 이전의 교육이 맞아요. 효과가 나중에 크다.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그 부동석 되기 전에 5세 이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주택 문제인데요. 그 싱가포르는 어쨌든 국민주택으로 해가지고 80% 이상 집 걱정이 없이 살잖아요. 우린 거의 집에 인생의 저장 잡힌 건데, 1년에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는 주택에 어느 정도 예산을 써요? 한 40조 정도 씁니다. 1년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 주택 예산을 복지 예산에 포함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주택 예산의 대부분이 융자 예산입니다. 집 짓는 데 쓰는 게 아닌 거? 예. 집을 지으라고 융자 주는데 그 융자가 대부분 민간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정권 바뀔 때마다 뭐 공공임대주택 몇만 원 건설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늘지 않잖아요, 재고가. 그 이유가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다 돈을 줘서 부영 같은 회사만 이제 커지는 그런 거죠. 예,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 공공주택이든 빌려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예산이 이제 한 10
임대주택 융자 사업이 한 14조 정도 되고 임대주택 예, 융자 그다음에 14조. 예, 그리고 실제로 공공주택 건설하는 데 한 22조 정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큰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겁니다. 예, 그 주택 그 구입할 때 자금을 융자하는 때 이제 이자를 대주거나 하는 건데요. 이게 2020년에 한 19조 정도 됐던 게 24년에 55조까지 늘어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네. 네. 그러니까 허그에서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 어떤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이 주택 부분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주택공사가 더 이상 땅을 팔지 않겠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이 주택 예산을 본격적으로 국가가 그 집을 짓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주택 관련한 예산이 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제 나오. 주택도시기금은 뭐냐면 저희가 청약저축이라고 들면 이 국민들이 이제 통장에 넣은 돈을 운용하는 건데요. 그게 내년 규모가 한 108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주택 구입을 하려고 하는 국민들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고 저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택도시기금은 사실 내가 청약을 내 돈이잖아요, 국민들. 네네. 그 돈이 아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지어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국민연금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결국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허는 게 아니라 그걸 빌려서 쓴다고 생각하면 그 투자해서 다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전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뭐 이게 기금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1269조. 올 7월 기준으로 이제 1269조니까요. 그리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만약에 정말 그 아주 재무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정말 은행에 넣어놓는 수준으로만 유지를 한다면 미래가 굉장히 좀 암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DP가 지금 2,700~800조밖에 안 되는데 빨리 이걸 더 굴려서 또 수익률 높여서 우리 부를 증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국민연금을 보다 우리가 국민들이 필요한 주택 부분에 과감한 투자 재원으로 쓰고 집도 마련하게 해주고 좀 안심하게 살 수 있게 하고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일정 부분 높이자 이런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주택뿐만 아니라 이 국부 펀드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KIC 투자공사의 투자 패턴, 투자 성향을 보면 거의 뭐 그 보수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보신주의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이걸 심사를 할 때도 평가를 할 때도 조금이라도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제 공격이 들어가니까 안정적인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는 주로 채권이라든지 주식 투자만 하고 있는데 이미 싱가포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를 보면 적극적인 기업 투자나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데 투자하는 방향으로 지금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이재명 대통령의 150조의 국민 성장 펀드 이건 돈을 어디서 만들죠? 일단 뭐 금융을 활용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거고요. 정부 재정은 아직은 지금 뭐 대규모로 투입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적자가 이제 지금 현재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금 계획은 무성한데 전 가장 걱정되는 게 요번에 아까 감세가 문제라고 했는데 요번에 세제 개편안이 감세 한 반 정도 원상복귀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국회에서 혹시나 국회의원들이 각종 이해 집단에 밀려가지고 하나씩 헐어내면 원상복귀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식시장에 3,400을 넘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연기금 주식 투자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면서 700포인트가 되면서 그 2,000포인트로 끝났거든요. 네. 그럼 퇴직연금 이런 게 거의 뭐 1.1%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500조를 넘어가잖아요. 예. 퇴직연금을 먼저 좀 안정적 기금처럼 만들고 미국의 401k처럼 하면은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도 되고 내가 그 돈도
꼭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에서도 벌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되진 않나요? 그렇죠. 이제 퇴직연금이 아직 근데 성숙도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직 지금 이 OECD 평균이 한 뭐 7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25%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면 이 규모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직 이제 의무화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는 게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있는데 저는 반드시 좀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퇴직금 일부를 계속 이제 쌓아놓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퇴직하게 되면 그걸 두 가지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찾아서 이제 치킨집을 차리든지 아니면 연금으로 놓고 매년 이제 조금씩 받든지 하는 건데 사실은 치킨집 차리는 순간 망한다고 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일시금으로 주면 노후가 좀 어려워진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중 제 개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 군 출신인데 그때 군인들이 퇴직할 때 그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당시에는 한 30년 전에는 다 현금으로 받아갔어요. 그분들 다 망했습니다. 근데 달마다 받는 연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매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퇴직연금 자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질 수 점점 커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국정기획에서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농촌인데요. 농림부 식품 예산이 대략 한 2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네덜란드 가보고 느낀 건데 네덜란드는 한 8만 농가가 130조 원을 수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만 농가가 13조 원을 수출하거든요. 근데 1년에 20조 가량을 쓰는데 계속 농촌은 이제 연세 드신 분만 계시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조 가량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가공이나 특수작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계속 영세농 중심에 이런 걸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제가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정책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복지로 좀 개념을 바꾸고 그 좀 제대로 산업농을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러니까 농토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연세도 늘어나고 또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많은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능 은퇴시키고 그 농지를 새로운 경영자들이 들어가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적인. 우리가 1년에 농업 보조금은 얼마나 들어가요? 그 직불금만 한 7조 정도 들어가고요. 직불금 7조 원. 그러면 전 국민을 쌀을 전부 5천만을 그냥 나눠주면 얼마가 들어가요? 뭐 지금 쌀 한 가마에 지금 한 지금 25만 원, 20kg에 25만 원 정도 되니까요. 그 얼마죠? 5조 10조 정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쌀 직불금 7조 정도 들어간다. 직불금. 그러니까 이제 이 벼농사가 기계화가 98% 정도 되다 보니까 기계화만 하는 거죠. 농촌에 좀 큰 변화가 복지 농촌하고 생산 농업 이걸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이제 우리가 HMM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대략 한 7조 8조 정도 가치게 되나 이걸 이제 민간에게 팔게 되는데 이걸 포스코 즉 화주 그러니까 화물을 대는 이 포스코가 인수한다고 해서 지금 뉴스가 뜨거워지는데 우리가 이게 산업은행이 한다는 결국 이제 국민의 돈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죠? 포스코도 국민의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뭐 포스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국가가 어떤 기간 산업을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들을 유지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국민들을 위해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다만 이게 이제 관료화되고 경영진 자체가 그 낙하산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여기에 일정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여하면 얼마든지 저는 좀 공공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국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서 이랬어요. HMM을 결국 한 6조 원 정도 되는 거를 화주도 들어가고 포스코 현대자동차도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오션이나 선박회사도 들어가서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싱가포르처럼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불경의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도 좀 투자 지분을 줘서 이 소위 새로운 북극 항로에 대응할 수 있는, 와, 이게 우리 동네 회사다, 이럴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산업은행이 좀 산업은행 포함해서 정부가 조금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선업을 10년 전에 안 좋을 때, 그래 이제 시대가 갔어 하고 포기했으면 지금 어찌게 했을까 생각이 들고, 이 해운도 사실은 그때 한진해운 무리하게 막 그 매각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결정적인 국가를 아마 이번에 석유화학도 아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한 집안으로 보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 갖고 있냐, 얼마 빌릴 수 있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국가로 보면 자 1년에 700조 원 정도 예산이 있다, 그죠? 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하고 각종 기금을 하면 얼마쯤 되나요? 국민연금이 1200조니까요. 다른 기금까지 다 하면 한 2천조 정도? 2천조. 또 재산이 또 있죠. 땅 같은 거. 2천조가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 땅, 뭐 산림청 땅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하고 이걸 해보니까 이 토지 장부로만 존재하지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국민자산청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 700조를 보고 국민연금 등 2천조를 잘 보고, 그다음에 아마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유치원이 많이 필요하면 유치원 부분에 교육부 땅이 아니라도 국방부 땅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뭐냐면 집 문제나 교육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다 따로따로 관리했던 건데 지금은 옛날 흐름으로 온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자기들도 그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도 자기 땅이 어딘지 잘 몰라요. 서류상으로만 아는 거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인제군에 있는 인제군. 예, 인제군의 그 미군이 주둔하던 주둔지를 개발하는 이제 어떻게 개발할 건지 연구를 인제군하고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국방부 소유의 부지가 몇십 년째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국방부도 관심이 없고, 그 지자체도 자기 땅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고, 하지만 그것의 활용도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높은데,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꼭 국방부 부지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있어서 특히나 이제 토지와 관련한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랑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고, 특히 이제 토지는 이게 전부 다 그 이 규제들이 묶여 있습니다. 산림청, 뭐 군사시설, 환경부 뭐 다 묶여 있는데 이것을 좀 잘 해결하면서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부가가치 또는 그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군부대 보면 파주 LCD 공장은 군부대가 평지니까 쉽게 지었고요. 우리 부산 수영만도 비행장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센텀시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대를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군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광주군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부대 땅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 또 하나는 산림청 보면은 1월 며칠 날 그러면 쫙 하면은 휴양림이 다 바로 예약이 끝나는데 산림청 예산으로만 하니까 집을 몇 채 못 짓잖아요. 차라리 이런 걸 군인 공제나 뭐 교원 공제 같은 데서 지으면은 훨씬 많은 걸 짓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좀 낮추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국가의 포트폴리오 700조, 우리가 2천조 되는 연금, 그다음에 국가 갖고 있는 전부 땅이나 행정재산을 한눈에 보고 국가의 목표를 특히 적겠죠. 일자리 만드는 거, 집 문제 해결하는 거, 보육교육 문제 해결하는 거, 노후연금
그죠? 안심하고 사는 그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 저 정창수 소장님은 어디 정부로 안 들어가나요? 힘을 좀 써주십시오. 네. 어때 그렇게 해서 한 출산율을 한 0.5만 높여도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국유지 총 자산 가치가 한 600조 정도, 700조 이렇게 좀 이제 보이는데요. 더 될 수도 있는 지금 이제 장부가로만 보면 이게 그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으로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으면 개발 자금이 마련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릴 수 있는데 지역의 운명이 우리가 속초시장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셨나요? 김철수입니다. 여보세요? 네, 전 속초시장 김철수입니다. 아, 전 속초시장 김철수 시장님이시죠? 네. 요번에 보니까 강릉이 아주 그 물 때문에 곤란을 겪었는데 네. 똑같이 곤란을 겪은 속초시는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한 거죠? 예, 저희 속초시 제가 2018년도에 속초시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 봄에도 저희 속초가 비가 오지 않아서 한 28일 동안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출마하면서 제1 공약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고요. 중앙정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2019년부터 그 지하댐을 건설하는 사업, 또 지하 안방 간정하는 사업, 노관 교체하는 사업 3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작을 해서 2011년도 11월경에 2021년 11월 15일 날 물 자립도시 완성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물 자립도시, 야. 네. 그러니까 똑같은 옆에 그 태백산맥 옆에 동네 강릉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은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어떤 리더를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은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 이게 어떤 일보다도 우선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확실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시장을 한다고 하면 강릉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시장께서 선견지명이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은 지금쯤 저희 속초시처럼 물에 대한 부족 현상은 물 부족에 대한 하소연을 하지 않고 속초처럼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초시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재정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일단은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지출구조 조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출구조 조정.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쓸 건지. 예,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쓰는 돈이 이게 사실은 예산 낭비란 말 잘 요즘 안 쓰거든요. 혈세란 말도 안 쓰는데 방향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잘못됐느냐에 따라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향을 트는 것 이게 지출구조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은 그러면 지출의 방향을 어디로 튼다 그러면 어디로 틀어야 합니까? 저는 현상을 유지하는 예산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개개인들에게 그 개개인의 그 이를테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요. 보조금들이 현상을 유지하는 보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좀 줄이고 그것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그 나라살림연구소의 국정기획원에서 열심히 재경부와 논쟁을 했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1년에 700조라는 돈을 씁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은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한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순천 700조를 어디 써요? 하나는 돈을 잘 써야 되고 하나는 돈을 버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순천만을 한번 보실까요? 순천만 국제정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 왼쪽 화면에 이런 곳이었습니다. 유치 후에는 순천이 전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유명한 국가정원이 됐고 전 지자체가 이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속초시장처럼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우리가 순천처럼 잘 쓰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돈을 버는 미래를 만드는 재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인구 4천만인 캘리포니아가 인구 1억 2천만인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1억 2천만이 4조 달러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한 주가 4천만 명이 4조 1천억 달러입니다. 무려 3배 넘은 혁신성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도약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캘리포니아 정도의 도약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5천만이니까 5조 달러잖아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국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 이 돈의 흐름이 일자리, 집, 보육교육, 의료, 그리고 노후연금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돈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서 국민 행복국가, 국민 주권국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